변론주의 이해됐죠? 그럼 이 변론주의를 서포팅 해주는 게 성명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명권이라고 그래가지고 136조에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는데 성명권은 어떤 뉘앙스는 당사자가 뭔가 밝혀달라 이런 뉘앙스처럼 이해하지 마라. 법원이 개입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가 불명료 불완전할 때 그걸 좀 커버링 해주는 거예요. 변론주의 원칙적인 틀 속에서는 성명권이 확 막 적극적으로 쓰이면 안 되죠. 보완적인 것이죠. 당사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게 뚜렷하게 뭐냐 막 이런 거를 백업해 주는 정도에서 쓰이는 거지. 소멸시효 얘기도 안 나왔는데 법원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 가서 빨리 너 시효 주장하면 이길 것 같은데 판사 참 깎아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참 오래된 일인데 이걸 왜 지금 와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정도의 얘기까지를 했다면 그런 정도 얘기를 했다면 참 이게 한참 전 얘기를 갖고 왜 그러죠? 뭐 비슷한 어떤 이런 게 있으면 그래 그 정도에서 딱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걸 좀 더 이렇게 잘해라 라는 식으로 해주는 정도면 뭘까? 그런 말 택도 없는데 가가지고 소멸시효 같은 것 좀 한번 책 읽어보고 주장 펼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주면 반대 당사자가 또 억울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성명권의 범주고 어떤 게 뭐 문제 있고는 사실은 한번 케이스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개념적으로는 일단 소극적인 것에 그쳐야지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성명권. 성명권 행사의 주체는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 판사의 경우는 그 판사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우배석 자배석이 재판장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나죠. 당사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뭐 좀 이렇게 좀 물어봐 달라고 할 때는 구문권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구문권. 그래서 사망에 보면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성명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구문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성명권의 범위가 실제 문제가 돼요. 성명권의 범위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극적 성명에 그쳐야 되고 적극적 성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명권은 변론주의와 관련된 보안 저번 때 그림을 또는 당사자와 법원의 역할 분담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할 때 신청 내지 청구 단계에서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다고 해서 처분권주의로 나타나고 법원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장 단계에서는 소송자료 단계에서는 변론주의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는데 이쪽 법원이 성명권으로서 136조 성명권으로서 서포팅을 보완을 해준다라는 틀인데 정확히는 이 처분권주의적인 영역에서도 법원이 약간 보완으로서 쓰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변론주의의 어떤 보완책으로서 교과서에 성명권이 나오지만 청구 취지급의 그 부분 써도 당사자가 내세운 청구 취지에 대해서 성명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번 때 우리가 처분권주의에서 당사자가 단순이행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동시에 항변 등이 나왔을 때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당사자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예요. 그런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경우에서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오고 95년도 전원합치 판결에 당사자가 땅을 갖다가 갑이 을한테 쓰라고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 을이 여기다가 뭐 건물을 져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차를 바탕으로 이용하다가 끝난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래서 갑이 이제 이걸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갑이 땅은 무단의 경우에 그럼 일단 잊어버리고 일단 땅을 쓰라고 빌려줬는데 거기다 집을 졌어요. 을이. 그래서 이용하고 있는데
땅 빌려준 게 끝났어요. 그럼 갑이 이제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소송을 내야 돼요? 갑이 땅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인도 청구를 내야 되는데 토지 인도 청구만 내면 어떻게 돼요? 토지 인도 청구만 내면. 토지를 지금 주고 싶어도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건물. 그죠? 건물 봐봐. 지금 건물 얘기하는데 토지를 인도받으려는데 건물이 있으니 응? 어떻게 인도받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받아봤자 그 토지가 거기 딱 버티고 아니 건물이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내요 소송을? 토지 인도 말고 뭐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입에 배는 소송 형태인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로 가야 돼요. 건물 철거 및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렇게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를 지금 반환받으려니까 이거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 건물 철거하지 않고 토지만 반환받는 소송을 뭐 낸다면 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겠어? 토지만 어떻게 반환받아요? 하여튼 이 건물이 딱 있는데 토지만 반환은 어떻게 받아? 지금 그게 가능하면 토지만 싹 빼서 받는데 이거 안 되잖아. 안 돼. 건물 부숴야서. 근데 이 건물 부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민법에서 뭐가 나와?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 건물 이쪽 빌린 사람 입장에서 그 잘못으로 임대차가 이제 끝났다든지 뭐 반환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뭐를 자기 입장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건물 철거에 대해서 경제적 비용이 크니까 그것을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뭐 이런 것으로 또 대항을 하잖아. 그치? 그럼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럼 건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잖아. 형성권. 그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체결된 거야. 매매 계약이. 매수에 대한 매매 계약.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돼? 이 건물은 매수 청구권이 자체가 이제 요건이 돼서 행사됐다면 이 건물은 누구 거로 된 거야?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 생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 대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하니까 이쪽 을이 매도인의 입장이 되고 그 건물에 관한 하는 갑이 매수인의 입장이 되잖아. 그지? 을이 매도인의 입장이 되고 갑이 매수인의 토지 인도는 일단 떼놓고 보면 건물 철거가 갑자기 뭐로 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건물이 매매가 돼서 오히려 갑이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매수인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을은 매도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을이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매대금 내놓으라는 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단계는. 그치? 그렇잖아?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그럼 매매대금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에서 어떻게 되겠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건 달라.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달라. 그래서 그 양쪽 말이 맞으면 매매대금 주고 이쪽 인도하라. 이렇게 돼야 돼서 이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소송에서 매수 청구권이 나오면 을로부터 매수 청구권이 나오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토지 인도는 그대로지만 건물 자체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갑은 매수인처럼 되고 을은 매도인처럼 돼. 그렇게 된 이상.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다시 환원하면 건물 이제는 자기 건물이 됐으니까 상대방한테 철거하라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매수인 거고 자기 거가 된 거지.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오히려 뭐야? 대금 줘야지 이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냥 기각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우리가 처분권제에서 얘기했던 그런 문제로 가서 생각해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들어갔는데 매수 청구권이 나와버리면 건물 철거는 지금은 매수 청구권이 나오기 전에는 철거하라고 요청할 수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매수 청구권이 행사돼서 나서는 이제 자기 건물이 된 거야. 어떤 매매가 체결되면서 자기 건물인데 상대방한테 철거하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건물이 됐으니까 상대방한테 내놔라가 되겠지. 나한테 넘겨라. 매수가 됐으니까. 매도인한테는 자기가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 대금을 치러줘야겠지. 을한테. 그런 관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각을 시켜야 돼. 건물 철거는. 적어도. 토지 인도는 그렇더라도 건물 철거는 기각을 시켜야 돼. 그럼 우리가 처분권주의에서 어떻다? 그런 경우에
매매대금 치르고 건물을 넘겨받는 관계로 변용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처분권주에서도 그 지금 말하는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 이 사례가 설명되기도 하는데 나는 그때 설명 안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해줄 수 없다야 그 자체로는. 만약 해줄 수 있었으면 그때 단계에서 처분권지 하나 예로 내가 설명을 해줬을 건데 처분권지 그 틀에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맞냐면 그냥은 못 해준다. 기각시킬 수밖에 없냐? 그럼 고지것대로 어떤 단계냐면 결과적으로는 상환이행으로 해서 해주는데 뭐를 하나 중간에 끼냐면 그냥은 안 되고 성명권을 해서 법원이 성명을 해서 원고가 청구 취지를 철거를 유지한 건물 철거 소송을 유지한다면 기각시킬 수밖에 없다. 건물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원이 성명을 여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당사자한테 너 이거 바꿔라. 청구 취지를. 뭘로 바꿔라?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건물 인도 소송으로 바꿔라. 건물 부분은 철거 소송에서 인도 소송으로 바꿔라. 그래서 인도 소송이 나오면 매매대금과 상환이행 판결을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만약 그때 처분권지에 우리 예중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그 틀에서 하려면 어떤 식으로 했었어야 되냐면 청구 취지의 변경에 대한 성명 얘기 없이 그냥 상환이행 판결, 건물 인도, 대금 치르고 건물을 철거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대금 치르고 건물을 넘겨받으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가서 오케이 할 수 있으면 처분권 틀 속에서 뭔가 우리가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럼 중간에 뭐를 개입시킨다? 성명을 해라. 그래서 원고 청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권주의에서는 뭐예요? 원고가 청구 취지 변경 없이 뭐예요? 단순 이행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조금 그거와는 딱 맞지 않는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연습이랄까 살펴본 건데 지금도 그럼 건물 철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뭔가 판결을 나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건물 철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각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있어서 그 틀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지금 다시 와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근데 보통 교과서는 다 거기서 한 번쯤은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일단 내가 거기서 안 하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뭐가 하나 가미돼야 되냐면 성명을 해라. 의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철거를 인도 청구로 바꿔야 되는 한도에서 상환이행 판결을 해주는 거지 철거를 그대로 놓고서 법원이 상환이행 판결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처분권주의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틀 속에서는 이 예는 그 예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지금 성명.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얘기하느냐? 원고의 신청 내지는 청구를 성명에 의해서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해서 뭐로 나아가? 뭐로 바꿔라? 인도 청구로 바꿔라. 그래서 대금 치르고 인도 받아라. 라는 판결을 법원이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성명을 해야 된다. 성명에 따라서 예비적으로라도 직접 바꾸면 좋고 뭐 하면 원고가 건물 철거 부분은 그대로 놔둔 채 하나 더 예비적으로 건물 인도 청구를 내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교체를 해서 철거 청구 부분을 인도 청구로 바꾸게 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냥 건물 철거만 갖고 나온 소송에 대해서 상환이행 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어요? 청구 취지의 성명에 대해서 146면에 있는 게 그 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주장 소송자료 부분에서의 성명권이 커버링 해주는 제도인데 청구 취지 자체도 성명을 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성명을 시켜서 청구 취지를 바꾸게까지 한 그건 특이한 예외적인 경우에 지금 요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런 식으로 처리한 상황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장 사실을 성명해라. 더 나가서 이제 증명까지 원래 증명도 촉구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원래 이제 직권 증거 조사는 금지하는데 직권으로 증거 조사하는 건 금지하는데 이제 이쪽에서 성명적으로 증명 촉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설명을 하나. 자주 다루어지는 사례인데 148면의 사례 하나 보세요. 유권대리, 즉 적시계, 적법한 대리로 주장했는데 실은 대리권이 무권대리네요. 무권대리. 다만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 대리권이 초과했다든지 기존의 대리권이 수여되는 이런 신뢰 같은 게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요번은 대리권이 없었지만 그런 표현대리 등 민법의 126조 129조 등 어떤 125조 등의 표현대리라는 여러분이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원고는 유권 대리로서만 주장했어요. 적법한 대리로서만 주장했는데 결국은 무권 대리로서 다만 본인에게 어느 정도 이 기책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표현 대리로 해서 기속을 시키는 이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변론주의 의배다. 이거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 유권 대리만 주장을 했다면 표현 대리 주장으로까지 나왔으면 그것에 따라서 표현 대리로 맞춰서 판결하면 그건 괜찮겠지만 유권 대리라는 주장을 펼칠 뿐인데 법원이 유권 적법하지 않다, 무권이다, 권한이 없다 등등의 판단에 의해서 무권 대리적인 베이스에서 다만 본인에게 표현 대리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주는 게 어떤가의 부분에서 표현 대리의 판단을 하면 변론주의 의배가 된다. 그래서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을 펼칠 뿐이라면. 그래서 더 나가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해주기 위해서 입증을 촉구할 의무까지도 없다라는 요 상황의 판례가 자주 변론주의에서 입증 촉구와 관련 추가해서 자주 등장하니까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해두면 돼요. 그다음에 지적 의무라고 해서 법률적인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떤 변론주의, 성명권 이것은 사실을 놓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여기 주장에는 증명 주장에는 법률상 주장도 있고 사실상 주장도 있고 자백은 주로 사실상 주장 펼친 것에 대해서 자백이 있고 법률상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 자백 이런 개념을 설명한 바 있는데 법률상 주장을 먼저 펼치고 근데 법률상 주장은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기는 A라는 법률상 주장을 했어도 그것은 법원에 구애받지 않는다. 라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다만 이 법률상 주장이더라도 그게 사실상 주장을 바탕으로 깔린 주장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전혀 또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이 딱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실을 바탕을 두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법률상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제 직책이자 책무이지만 그렇더라도 당사자한테 예기치 못한 이런 판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을 해줘야 된다. 성명권의 성명적인 그 지적을 해줘야 된다. 당사자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예 한번 보세요. 당사자는 아마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390조 계약 책임도 있고 750조 불법행위 책임도 주장할 수 있는데 그 150년 예를 보세요. 우리가 시효 기간도 다를 수도 있고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증명 책임이 좀 틀리죠.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상대방의 고의과실 이런 요건을 주장 증명을 해야 되고 계약 책임을 할 때는 상대방이 그런 잘못 안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가 뭐라고 지금 펼쳤냐면 애매하게 그 근거를 불법행위로 하느냐 계약으로 따느냐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매하게 했어요. 근데 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묻는 것으로 단정한 뒤에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으니까 원고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죠. 원고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데 불법행위 책임으로 만약 한다면 근데 당사자는 그게 정확히 얘기 안 하니까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지 뭔지도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으로 단정한 다음에 네가 증명해야 되는데 못했다 해서 원고의 청구를 아마 기각을 시킨,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상급심의 대법원이 너가 그러한 법률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왕장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윤곽으로 하고 있을 때 네가 지금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이론 구성할 거라는 것을 당사자한테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럼 너 잘못하다 네가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좀 해줬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이제 내가 예로 들은 이러한 법률적 사항에서도 성명권적인 그런 것이 136조의 사항에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조문의 어떤 근거랑 이 조문의 취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너무너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지는 말고 그런 그냥 핵심 키워드로 지적 의무,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예는 지금 그 교과서 여기에 들고 있는 예를 하나 이해를 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두고 법률상 주장을 펼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주장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주장을 펼치는 데에서 성명권이 작동하듯이 지적 의무로서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성명권적인 지적 의무, 성명 의무로까지 등장하는 이런 조문이 136조의 사항에 나타나고 있다까지 정리하면 돼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해요. 그 다음에 성명 처분,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해명 도모를 위한 본인 출석, 검증, 감정 등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0조. 이런 조문도 있죠. 성명권과 관련된 조문들이죠. 이게 변론주의의 보완책으로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일단 큰 틀은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법원의 어떤 역할로서 개념으로 포착한 다음에 읽어 내려가면 돼요.